일부 지역에서 억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권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산과 세종, 제주도 등에서 이 같은 화랑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강남 3구 아파트가 들썩이는 가운데 비강남권의 일반 아파트는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진한 고용지표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탓에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상 시기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을 보였지만 올해 인상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P2P 금융업체가 이제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도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목요일 센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억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는 등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2천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양권 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분기별 최대 수준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에도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거래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분양권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0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013년과 2014년 연간 거래량을 넘어선 겁니다. 업계에선 전매 제한 기간 중 거래된 불법 거래 물량까지 합하면 거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권 전매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인기를 끌면서 주변 아파트값 상승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높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분양권 거래도 더 활황을 보이고 신규 분양 시장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를 통한 내 집 마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부산, 세종시, 제주도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지금보다 더 강한 분양권 화랑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같은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즉각 호재가 되고 있는 반면 비강남권의 일반 아파트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3,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 감소했는데 강남 3구만큼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746건으로 지난해보다 21.9% 증가했고 강남구도 지난달 941건의 아파트가 거래되며 1년 전에 비해 2%가량 거래가 늘었습니다. 반면 성동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654건으로 작년 5월에 비해 66.5%나 감소했고 중랑구와 강북구도 작년 대비 각각 39.5%씩 줄었습니다.
사상 최저 기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돈이 될 만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몰리면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 단행될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부진한 고용과 물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연준은 언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시사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비쳤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의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르면 9월, 한국투자증권은 12월이 돼야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금리 인상 횟수는 연내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렉시트 관련 영국의 유럽연합에 남는 게 정해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국내 증시 역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증시는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브렉시트 투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원화 강세로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오늘 국내 증시는 뒷걸음을 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6% 떨어진 1951.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2.07%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바 있는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보다 브렉시트 우려가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생 창업기업 지원이나 사업 확대 등을 위해 활용되던 크라우드 펀딩이 회생기업에도 산소를 불어넣는 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P2P 금융업체 팝펀딩이 손을 잡고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 것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 부품 소재 생산업체 값산메탈은 지난 2011년 경기 침체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영업이익도 개선돼 지난 1월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회생기업이라는 낙인 때문에 제도권금융과는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는 투자 대상 1호로 값산메탈을 선정하고 P2P 금융업체 팝펀딩과 함께 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값산메탈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펀딩 시작 4시간 만에 투자금액 3천만 원이 모금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기업 회생지원협회는 팝펀딩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2012년 1,530건, 2013년 1,664건, 2014년 1,712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지원협회는 이처럼 경영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회생기업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크라우드 펀딩을 선정했고 지난해 5월 P2P 업체 팝펀딩과의 제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팝펀딩은 국내 최초의 P2P 대출업체로 개인 파산, 회생, 낮은 신용도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2P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기업 대출 사례가 적어 대출 금리가 10% 중반대로 다소 높다는 점, 회생기업이 대상인 만큼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대출 승인율이 낮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NH농협금융이 계열사 간 간부급 직원들의 기본급 10%를 반납하고 은행 홍보팀을 지주사에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시중은행 중 조선 해운사 부실 타격이 가장 큰 탓인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 다른 시중은행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데도 한도 축소에 나서는 등 소매금융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달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반공제 없이 LTV 한도 전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모기지 신용보험 연계를 중단한 겁니다. 한도 축소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약 3천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가 올 들어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데 농협은행만 반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대출금리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농협은행의 분할 상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05%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름세를 타 지난 4월에는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3.2%대에서 2%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습니다. 경쟁 상대보다 금리는 높은데 한도마저 적으면 영업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다 보니 평균 금리가 올랐을 뿐이라며 조선해운 부실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가정용 가구업계 3위인 까사미아가 이르면 9월 중 증시에 상장됩니다. 까사미아는 상장 자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4년 전 인테리어 소품점으로 출발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국내 1위의 인테리어 가구 중견업체로 부상했던 까사미아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한샘, 현대리바트와 함께 대형화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이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사미아가 이르면 9월 중에 증시에 상장됩니다. 당초 연말께 상장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상장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상장 여건 충족 여부와 기관 투자자 반응 등을 고려할 때 9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까사미아는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설립돼 전국에 70여 개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운영 중인 까사미아는 가정용 가구를 비롯한 주방용품과 생활용 액세서리 부분에서 강자로 꼽힙니다. 까사미아는 지난해 매출 1,204억 원과 1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까사미아는 주식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을 직영점 확대와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20여 개인 직영점은 오는 2017년까지 40여 개로 2배가량 늘릴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영업망을 영호남과 강원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엌 가구와 욕실 자재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사미아는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가구 사업 외에 외식업과 호텔 사업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 강남구의 라카사 호텔을 연대 이어 올 초에는 KTX 광명 역세권 부지에 특급 관광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롯데닷컴이 일본의 부실 자회사에 채무 지급 보증을 섰다가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롯데닷컴은 일본에서 한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2010년 6월 롯데닷컴 재팬을 설립했지만 아마존 재팬 등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체에 밀려 일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누적 손실액이 235억 원을 넘기며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진 롯데닷컴 재팬은 결국 지난해 1월 폐업했습니다. 검찰은 롯데닷컴 재팬 설립과 운영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차입금 일부가 일본 롯데나 신 회장 일가 쪽으로 흘러들어가 비자금화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에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은 한국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억의 뒷돈을 챙긴 사장부터 회사 돈을 빼돌려 흥청망청한 직원까지 경영진 직원 할 것 없이 비리로 뒤얽힌 대우조선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부은 산업은행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직원 비리와 방만 경영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최근 경찰은 지난 8년간 회사 돈을 180억 원 가까이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외제차, 명품 등을 산 대우조선 전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횡령, 이후 1억여 원을 받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드는 등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대우조선에는 감사 등 내부관리 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윗선에서도 비리는 만연했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은 재직 기간 동안 대학 동창인 정모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회사 돈을 눈먼 돈처럼 빼돌릴 수 있었던 데는 대우조선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해 어떤 통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은 출신 퇴직자를 최고 재무책임자와 사회이사로 줄줄이 내려보냈지만 이들은 무분별한 투자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을 뿐입니다. 감사 결과 대우조선은 조선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의 투자에 9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임원들에게 성과급 35억 원을 부당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직원들에게 877억 원의 경력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둔 탓에 부실 규모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정치권과 채권단에 관련된 인물들이 상다며 고문, 자문역 등의 이름으로 경영 자문을 하고 수백에서 수억의 자문료를 챙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조선업의 불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 단독주택이나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 계약을 맺는 거래 당사자들도 시, 군, 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은 그동안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규칙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거래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G이노텍이 생산직 현장 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호봉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사무기술직에만 적용돼온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확대 도입합니다. LG이노텍은 모든 현장직의 임금, 평가, 진급, 교육 체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산직 현장 사원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고 우수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또 업무 능력에 따라 생산 현장직 사원이 조기 진급하는 발탁 진급제도 대기업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호봉제가 폐지되는 대상자는 생산직 현장 사원 4,33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48%입니다. 이로써 LG이노텍은 전 직원에 대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조가 없는 일부 대기업에서 생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와 호봉제가 혼합된 형태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100% 성과주의 인사체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택배업계로는 최초로 택배 인프라를 활용해 경찰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 경찰청에서 박근태 CJ 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업적 치안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통운은 16,000여 명의 택배기사를 안전방법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택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수사에 적극 제공하는
확대하는 등 근린 치안과 공익신고 체계 확립, 범죄 예방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차량은 배송 지역을 하루 종일 운행하며 블랙박스에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 CCTV로 인한 방범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2명을 첫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셀트리온이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방식의 램시마 SC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저유가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3조 8천억여 원으로 15년 전인 2001년에 비해 16배 이상 폭풍 성장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도 최근 3년간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수리 정비를 맡기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바가지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 여기저기 문제투성이라며 과잉 정비를 하거나 수리기간 부풀리기와 교체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비소를 찾아야 할지 몰라 집 근처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런 불편함을 비교 견적을 통해 바가지 걱정도 덜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자동차 수리정비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이른바 호갱이 되지 않고 똑똑하게 자동차 수리정비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변에도 똑같이 2007년식 아우디 차량을 타는 김보미 씨. 미션이 고장나 후진이 잘 되지 않아 정비업체를 찾았습니다. 김 씨가 받은 청구서에 찍힌 수리비는 600여만 원. 의뢰한 정비소에는 미션이 깨져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엑스카캐스트 앱을 이용해 200만 원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부품 교체로 4분의 1 가격에 실속 있는 정비를 마친 셈입니다. 3,400 차이면 솔직히 무슨 집 월세를 몇 번 내는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 어디가 도대체 맞는 거지 하고 좀 신뢰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부품만 가면 될 것을 그 주변에 다 있는 부품까지 싹 다 드러내고 전체적인 수리를 여기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실제로 엉뚱한 정비를 하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억지로 교체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부품값과 공임값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불응계 값이죠. 굳이 교환을 안 해도 될 것까지 포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리비가 측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운전자는 집 근처에 정비소를 찾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비소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수리 정비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비교 견적을 통해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는 카닥은 이용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볼보를 타는 한혜선 씨는 앞뒤 범퍼를 다른 정비소에서 300에서 400만 원의 견적을 받았지만 카닥을 이용해 200만 원에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견적 비교가 올라오고 그리고 합당한 금액들의 한 절반 정도의 금액들의 견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신뢰가 가고 여성들이 이용하고 믿고 맡기기에 되게 좋은 간편한 이용 방법으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카닥은 자동차에 사고가 나거나 외장 수리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카닥 앱을 설치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수리를 원하시는 가격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닥뿐만 아니라 카수리, 카올바로 등 다양한 앱을 통해 발품판의 수고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비 관련 신고는 5천 건 이상.
최근 3년 동안 손해배상 중재를 청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은 73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비소에서 차체가 손상되거나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나는 수리불량 신고가 65.4%, 과잉정비나 과도한 수리비 요구 경우가 24.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직접 정비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해서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도 절약되면서 과도한 수리비와 과잉 정비로 인한 바가지를 피하려면 실제로 여러 정비소를 방문해 발품을 팔거나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는 자동차 수리 정비 앱을 활용해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크게 덥지 않은 데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도 구름만 많은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여기에 비 소식도 없습니다. 다만 한낮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30도로 내일보다도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욱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서울 29도, 청주는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덥겠는데요. 한낮에 속초 29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 대구 32도 등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와 남부,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연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우려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발표보다 시장은 브렉시트 가능성에 더 주목했는데요. 영국 국민투표를 한 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 10년 만에 사실상 가장 많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생 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